남극. 얼음의 땅 남극은 흔히 제7의 대륙 또는 미지의 대륙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인류의 손길이 아직 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즉, 남극대륙 및 그 주변 섬만을 남극이라 하기도 하고 남극 유빙의 한계선인 남이 45도 이하의 지역을 남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1959년에 남극조약은 그 적용 대상을 남이 60도 이남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조약을 만든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남극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어진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툴레라고 부르는 비밀단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아리안 혈통의 백인종이 가장 뛰어나다는 인종적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단체였습니다. 여기에는 노르만 문화도 포함되는 것이었고 또한 이 단체는 그린란드와 북극 및 남극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툴레 소사이어티의 엠블렘은 스와스티카와 끝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세워진 검, 그리고 떡갈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화환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후에 나치 독일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스와스티카는 토착 인디언 문화에서 삶의 상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치 독일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충분한 자연 자원과 인력만 확보되었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끄덕여지는 부분입니다. 독일은 최초의 제트 전투기 그리고 최초의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많은 형태의 최첨단 무기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독일이 만든 무기를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윈드 캐논이라는 장비는 전쟁 말미에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압축된 공기로 발포하는 대포였습니다. 또한 선 캐논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무기는 태양을 반사시켜 말 그대로 목표물을 태워버리는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켓팩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제트 추진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켓은 이것을 장착한 사람이 50야드나 60야드의 거리를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B-1과 B-2 로켓도 생산하였습니다. 이미 당시의 독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의 선두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1942년에 만들어졌고 바로 미국 땅을 가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을 그들이 쓰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1940년에는 수직 이륙 비행기도 발명하였는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요즘에 와서야 겨우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기술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사운드 캐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작되어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던 건 1943년 무렵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1배럴 부피의 연소실을 가졌고 메탄과 산소를 연료로 썼습니다. 이것은 생명체에 대해 커다란 손상을 야기하는 폭발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폭발 지점 100야드 안쪽에 있는 동물들은 즉시 사망하게 되었고 200야드 반경에 있는 병력들마저 수시간 동안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945년 4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설계 단계에 있던 무기들을 모두 포함하자면 독일은 150여 종에 이르는 미사일과 로켓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행기들도 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설계도상에 있던 것 중 한 가지는 나중에 보잉 747 전보제트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기술 가운데는 나르는 원반 형태의 비행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0년 초반에 이러한 비행체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들에 대한 사진 자료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물증은 전쟁 당시 연합군들에게 결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자면 UF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명의 주요 과학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직경 약 19.5m 정도의 원반 형태의 비행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로는 벨론조, 슈리버, 미테가 있었고 여기에는 물론 빅터 샤우버거도 있었습니다. 샤우버거가 개발한 원반 또는 나르는 모자는 전자기적으로 동력을 얻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샤우버거의 원반형 비행체 사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미국에서 촬영된 UFO 사진들 속에 그 비행체들과 정확히 똑같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행체들은 소음이 없는 이륙과 함께 정말로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명 나르는 바퀴라고 불리는 디자인 방식을 채택했었고 착륙 시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에어백을 가진 비행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개발하는데 몇 가지 훌륭한 원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플레이아데스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세터니언 비행체와 몇몇 레티큘럼 비행체 기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최종 모델은 벨론조 슈리버 미테의 디스크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원반형 비행체는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었는데 가장 큰 것으로는 직경이 40.5m에서 67.5m에 이르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이들의 실제 비행 속도는 무려 시속 2000km가 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로켓가 내는 속도는 시속 4000km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처럼 발전된 비행체를 만들어냈던 독일 과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미있는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많은 독일 과학자들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비행체 제작을 위한 시설들은 대개 지하에 있거나 혹은 그룽지 옆에 동굴 형태의 잠옷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어떠한 흔적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절한 제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원반형 비행체는 고도 12km까지 올라가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으며 비행속도는 시속 2000km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당시 독일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델타윙 크래프트라고 부르는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가진 비행체들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진보된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체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오늘날 스텔스기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기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핑곗거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원반형의 비행체들은 여러 군데 지역에서 제작이 되었고 모두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행체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즉시 이들을 다시 분해시킨 다음 부품별로 선적하여 나라 밖 어딘가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 대개 해당 비행체의 조종사까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비행체 분해의 명령을 항상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직접 하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요 과학자들은 단순히 사라져버릴 뿐이었습니다.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독일 과학자들은 모두 UFO 제작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술들의 누설 여부에 관한 소식들이 결코 대중들에게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은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폭탄 자체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상공을 비행했던 많은 파일럿들은 UFO의 목격을 보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UFO 앞에서 그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아무도 UFO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항복한 다음 똑같은 형태의 비행체들이 그 다음에는 일본 지역에서 많이 목격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그 다음으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새로운 금속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술 개발이 왕성했던 시기에 나왔던 것으로 가장 독창적인 예를 들자면 그건 아마도 새로운 타입의 금속일 것입니다. 이 금속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은 고온으로 가열되었을 때 변화는 무지개 빛을 내었고 1936년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금속 색인표에 이 금속에 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당시 노르웨이의 정령과 함께 이전에 항상 부족했던 중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수로 가득 채워진 물 한 탱크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지 않으며 말하자면 당시 독일은 대단히 의아할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커다란 의문점이 있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기술들을 개발해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어디선가 설계 및 제작 뭉치를 누군가에게 왕창 제공받은 듯이 말이죠. 그럼 이제 20세기 최고의 미스터리 가운데 한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 조종사의 말에 따르자면 1945년 5월 1일 그는 히틀러와 보어만을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노르웨이의 한 비행장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또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고 노르웨이 해안가의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조종사는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그는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갑자기 바로 태도를 변경하여 히틀러의 자살을 증언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로 히틀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군에 대해서 저항할 때보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더욱더 완강하게 연합군에 대한 저항을 보였던 것이죠. 연합군이 마침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정반대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버려지고 해체된 채로 내버려둔 곳이었고 다른 한쪽은 초유의 순간까지 필사적인 저항을 보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사수하던 병력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자는 없었고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감쪽같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비밀 나치 원정들을 둘러싼 나치의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관하여 히틀러는 전쟁이 벌어지기 훨씬 앞서서 계획을 세웠었고 그들만의 장기적인 보관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될 가능성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로 독일 본토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둔 채 히틀러는 식민지로 쓸만한 땅을 미리부터 탐색하고 다녔었는데 그 당시 남극이야말로 유일하게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던 땅인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남극 원정대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는 모두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원정대는 몇 대의 선박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최소 2대 이상은 비행기들을 가득 실은 배였습니다. 이 배들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형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고 무리에 뜨는 장비를 갖춘 비행기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배의 한쪽 끝에 있는 회전식 경사로를 통해서 마치 로켓을 발사하듯 쏘아 올려지는 이륙 방식에 따라 설계된 비행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는 비행기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당시 비밀 나치 원정대는 리셔 함장에 의해서 지휘되었고 1937년부터 1938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정대는 퀸 모드랜드 지역에 도착한 이후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남극대륙의 거대한 지역을 탐사하는 데는 특별하게 고안된 밀고 당기는 방식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도니어발 타입의 커다란 수상 비행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작성의 목적에만 무려 1만 1000장이 넘는 사진들이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탐사 지역에 대한 독일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매 20km에 이르는 곳마다 그들의 스와스티카 깃발을 꽂았으며 이는 전체 60만 평방 킬로미터를 넘는 영역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이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지역은 독일의 본토보다도 훨씬 더 컸을 뿐만 아니라 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얼음이 없는 오아시스들인 따뜻한 수온의 호수들도 이들 원정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도 4,0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과 같은 산악지대와 함께 이들 호수들도 모두 당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사된 지역에는 자연스럽게도 독일식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셔 봉우리와 같은 이름은 바로 이 원정대 대장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입니다. 영구적인 얼음들 사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오아시스들은 쉴마우 호수 그룹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이 호수들은 때때로 무지개 호수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남극대륙 내륙에 위치한 이 호수들은 제각각 다른 색상을 가진 듯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단물 속에 부위한 채로 서식하고 있는 조류들의 색상이 변할 때 이 호수의 색상도 함께 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들은 당시 수영복을 입고 바로 들어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남극에 있는 비밀 기지들의 존재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전쟁 발발 시 요하임 폰 리벤트롭의 언급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장기간에 걸친 전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요할 때 안전한 퇴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슈바비아라고 불리는 남극 지역을 이미 우리 수중에 넣고 있다.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남극의 독일 영유 지역을 미국의 영토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미국 땅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남극을 비밀기지로 삼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녹이 쓸지 않으며 색인도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거의 질병이 나타날 수 없고 부식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극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영국 탐험가 로버트 팔콘 스콧은 남극점 정복 이후 돌아오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그처럼 불운하게 끝을 맺었던 자신의 남극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작은 오두막을 하나 남겼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무려 1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오두막 속에 남겨진 음식들은 마치 이제 막 남극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음식처럼 여전히 신선하고 또한 바로 먹을 수 있는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상자들, 양철 캔들, 그리고 컵들과 초와 종이들을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도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극에는 파리도 없고 벌레들도 없으며 어떠한 세균들도 대륙 표면의 차가운 온도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저희 채널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처럼 수상한 비밀들이,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눈에 띄지 않은 채 20세기에 모두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그 존재가 더욱 분명해졌고 더 이상은 단지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버린 이 나치의 비밀 기지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 왔던 것일까요? 또한 도저히 믿기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들은 바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의문을 가져볼 만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할 때를 우리는 어쩌면 이미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백하게 보일 정도로 히틀러의 도주는 그 즉시 발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스탈린이나 아이젠하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제정신이 아닌 채 발언한 언급들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뉘른베르크 전범의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나치 전범들이 남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인 우리들의 은거지로부터 우리들의 마지막 대대가 나타나 우리에게 총통의 손길을 뻗어 반드시 구해내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그들은 재판이 열린 당시까지도 비밀스럽게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전형적인 볼셰비키 스타일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그 수개월 동안에도 혹시나 모를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엄청난 규모의 정예 부대들이 뉘른베르크 주변 전 지역을 매우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독일 전역을 둘러싼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는 대규모의 병력이 철저한 안보 유지 차원으로 대거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나 신문기사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몇몇 독일 비밀 경찰들은 나치 수뇌부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려 했다는 명목으로 체포가 되었었고 그들은 재판받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문 속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교수형이 끝날 때까지도 그들이 기다리던 총통의 구출 부대는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상공을 선회하는 몇몇의 매우 수상한 UFO들과 그 활동들이 보고되기는 했지만 어떠한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워싱턴과 모스크바 그리고 런던에서는 그들이 직접 행동에 착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주요 8개국들은 과학조사 연구의 목적이라는 구실을 삼아 남극의 전역을 탐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은 대규모의 원정대가 매우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 원정대는 미 해군 병력 가운데 특별히 선정된 4,000명으로 이루어졌고 무려 8개월치의 식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순수하게 과학적인 탐사 활동을 위한 원정대는 버드 제독의 통제 아래 있는 13척의 군함들로 구성되었고 그 속엔 거의 대부분 군사용 무기들이 들어있었으며 단지 과학자들은 국소수만이 동숭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2월 2일 미국의 남극 전투부대는 버지니아주 노포크를 출항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 이 전투부대는 버드 제독의 지휘 통제선이었던 마운트 올림푸스호, 얼음 파쇄선 노스윈드호,
투석선 파인 아일랜드호, 파괴선 브라운세노, 비행기 운반선 필리핀 시호, 잠수함 샌네트, 그리고 2대의 보조 선박 양키호와 메리코가 있었으며, 이에 더해 2대의 물자 운반선 케니스티드호와 캐퍼켄호, 그리고 추가적인 수상 비행기 운반선 커리토커와 파괴선 핸더슨호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국과 노르웨이는 두 나라 간의 연합부대 파병을 알렸고, 바이아 마르그리트를 둘러싼 남극 바다에서의 지원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역시도 이 수상적인 연구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대규모의 남극의 미국 호위함들 사이에서 소련의 참가는 정말이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윈스턴 처칠은 늘 철의 장막 문제를 거론해 왔었으며, 또한 그는 유럽에서 십자군들이라고 지칭한 연합군들이 그만 엉뚱한 돼지를 죽였다라고 느껴왔던 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처칠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정작 쳐부숴야 했을 대상은 독일이 아닌 바로 볼셰비키의 러시아였다는 점을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연구 임무의 목적이 현재 있는 우라늄 광산 탐사와 날씨 연구에 있다고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은 그 이전에 보다 작은 규모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이미 북극에서 유사한 임무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버드 제독이 이 중무장한 남극 관찰 캠프 설치 임무에 추천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그는 1947년 7월 7일 칠레 산티아고의 엘 메르쿠리오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의 적들 사이에 남극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중심축이 될 만한 적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미 그들의 무조건적인 항복이 있었던 만큼 도대체 어떤 적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뒤따랐지만 그는 당시 어떤 대답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남극 원정의 임무가 단지 과학 연구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남극의 주변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무장 세력의 활동을 관찰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곧 알려졌습니다. 원정대의 이런 활동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버드 제독은 결국엔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퀸 모드랜드 지역 내에 새로운 슈바벨란트 안에 있는 노이베르히테스 가덴에서 히틀러를 정말로 발견해낼 수만 있게 된다면 그의 최후의 필사적인 저항을 우리가 확실히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아마 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버드 제독의 원정대에는 최신 기계 장치들도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열자기 탐색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원정대는 힘겨운 여정 끝에 남극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원정대는 최신 군사무기와 장비 그리고 정예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최신식 군용 수송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수상 비행기들도 있었습니다. 탐색용 비행기들이 남극 전역에 걸쳐 보내졌고 수천 장의 사진들이 촬영되었으며 지도 제작 업무도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비행기들 가운데는 특히 눈에 띄는 비행기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버드 제독 자신이 직접 탑승하고 있던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들이 완전히 미친 듯이 움직였고 비행 상태 측정기와 고도계도 제멋대로 돌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버드 제독의 비행기는 거의 추락 직전까지 몰렸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한 조종을 통해서 간신히 본부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비행기가 그 지역을 벗어난 공간으로 되돌아 나오자마자 계기판들은 모두 다시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이후에 버드 제독은 나치 비밀기지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작전 중에 간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숨겨진 기지들 가운데 단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비밀기지는 앞서 언급한 비행 이상 사고가 발생했던 그곳으로부터 매우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보고를 받은 버드 제독은 그 부근에다 성조기를 떨어뜨려 표시를 하는 대신에 그만 폭탄을 2개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히틀러에게 그가 자신의 비밀 기지 안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버드 제독의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버드 제독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들의 복수는 매우 신속했고 총통은 그다지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48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버드 제독은 곧 4대의 비행기를 잃었는데 그중 어떤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비행기들도 생존자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버드 제독은 자신의 병사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느끼고 급히 모든 임무를 포기한 채 부랴부랴 남극에서 철수했고 전력을 다해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버드 제독은 복귀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당시 지휘선이었던 올림푸스호 선상에서 가진 인터뷰의 내용은 1947년 3월 5일 칠레 산티아고 엘 메르쿠리오지의 스페인어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해상의 올림푸스호 선상에서 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의 전면을 장식했으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버드 제독은 오늘 적대적인 지역에 맞서 미국이 즉각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제독은 나아가 자신은 아무도 갑작스레 놀라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만약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처참한 현실로 이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지구의 한 극에서 다른 한 극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속도로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들에 의해서 미 본토가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그는 북극 지방에서의 방어기지 건설을 권고한 바 있었다. 국제통신사들과의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가진 이 인터뷰에서 버드 제독은 북극과 남극 지방에서 자신이 습득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위와 같은 관점을 누차에 걸쳐 피력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기자회견 동안 제독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급속히 협소해져만 가는 세계에서 미국은 더 이상 그 고립적인 위치로부터 또는 극지방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거리로부터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버드 제독이 덧붙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극 전체를 방어시설이 완비된 벽으로 둘러싸야 할 것이고 이는 항상 면밀히 감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의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버드 제독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같은 방어 조치는 실제로 취해졌습니다. 게다가 버드 제독은 한 발 더 나아가 현 상황에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독 자신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된 장비들을 직접 실전에 투입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 목격하게 되었던 적들의 비밀 무기들과 미군이 보유한 장비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었으며 현재 그가 알게 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버드 제독이 미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지만 그는 이내 미스터리하게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후에 발설한 어떠한 정보들도 결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고 그가 남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 그리고 올림푸스호 선상에서 말한 내용들 역시도 워싱턴의 권력층에 의해서 모두 묵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려진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껏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그의 원정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일 뿐인 것입니다. 당시 버드 제독 자신은 바로 미확인 비행 물체들과 그러한 물체들이 보유한 놀라운 역량들을 목격하면서 자신 스스로 갖게 된 믿음으로 인하여 길고 긴 명단을 작성하게 된 희생자들과 함께 모종의 내부 세력으로부터 제거된 수많은 유명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결론들 속에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군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언급 속에도 들어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의 경고성 언급이었던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잠시 언급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나치의 전범들이 남긴 히틀러의 마지막 대대라는 언급에서처럼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어떤 대재난 속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황금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틀러가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 유럽의 여러 군데에 위치한 자신들의 본부들을 방어해냈듯이 버드 제독에 대항해서 자신의 남극의 비밀 은신처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당시 버드 제독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UFO와 그들의 비밀 무기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945년 이래로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비롯하여 모두 50여 개가 넘는 국지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는 그들이 언급했던 마지막 대대의 때이른 출현을 위한 도발적인 성격도 가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제3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대국들에 대항하여 중요한 시간적, 기술적인 우위를 점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위는 분명히 점점 더 증거되어져 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의 이상주의 정신과 이념들은 뻔뻔한 거짓과 선동작전으로 승리를 거두는 듯 보였는데 왜냐하면 과거 독일 본토는 파괴되었을지언정 그들의 국가사회주의 나치에 대한 이상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시듯 여전히 주변에서 조금만 관찰하면 수도 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UFO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 또는 이에 대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지능적인 은폐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보다 더 자주 강제적인 은폐가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계라고 생각하던 UFO의 출처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1939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당시 성스럽지 못한 동맹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의로 감춰져 온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일곱 번째로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UFO에 대한 은폐,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UFO 은폐의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의 UFO들이 바로 독일인들이 만든 UFO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서에 걸친 동맹국들은 자국민들에게 나치의 야만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점차 알려져 가면서 그들은 이제 국민들로 둘러싸인 채 또 다른 변명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치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들의 야망을 완수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UFO의 힘을 빌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아직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전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째서 UFO를 은폐하는 것일까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세상의 상상력이 풍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정부가 취하는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의아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만약 UFO가 외계로부터 날아온 것들이고 지구상의 인간들은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방어력도 보여하지 못한 상태라면 도대체 왜 이들을 향해서 격추 명령 같은 것을 함부로 내리고 이들을 좀 더 자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일 미지의 존재라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만일 식별이 된 적이라면 그들이 저지른 것처럼 반드시 격추해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UFO의 정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계속적으로 완벽한 공조 체제를 보인다는 것도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한편 1970년대 당시 소련 공군은 몽골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비밀 UFO 기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바도 있었습니다. 소련인들은 당시 그들의 야만적인 스타일에 따라 그곳 기지 지상의 모든 곳들을 폭격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엔나에서 간행된 한 신문 지면에 기록되었습니다. 1974년 9월 14일 토요일자 악투엘레 제려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놀랄 만한 보고는 오늘 소련으로부터 전해진 내용이다. 1970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비밀 임무를 띤 초음속 제트 폭격기 한 대가 시베리아 상공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지상 통제소와 파일럿 간의 교신은 갑자기 끊기고 말았다. 마지막 교신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면밀한 탐색을 위해 200여 대가 넘는 비행기 편대가 곧 구성되었다. 그런데 거의 동시적으로 많은 수의 파일럿들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여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위로 대략 25대 혹은 그 이상의 비행물체들이 있다. 그들은 대단히 크고 또한 너무 높이 날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가까이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 라고 하며 지상통제소에 보고해왔다. 라고 말이죠. 바로 그 UFO의 침략이 벌어졌을 당시 마침 그곳을 방문했던 한 무리의 독일 학생들로 구성된 여행그룹의 대변인은 돌아온 이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크라스노야르스크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고 부대 병력들이 출동하여 도시 내에 나타났는데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전열을 갖춘 이 은색의 조용한 방문자들이 이곳 성지의 하늘 위에 가득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소련과 중국, 몽골의 접경지대에 하늘 위를 빽빽히 채우고 있던 이 수백 대 이르는 나르는 원반들을 향해 결국엔 대규모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침략자들은 모든 비행체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울란바토르의 마을 쪽을 향해서 일련의 조화로운 행동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소련은 수마일에 이르는 지하 터널로 된 UFO 기지와 몽골 북쪽에 위치한 수십 개의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을 거의 대부분 파괴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진 자료도 어떠한 기록물도 남겨져 있지 않으며 항상 그렇듯
그들은 아주 비밀스럽게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쨌건 버드 제독이 남극으로부터 서둘러 퇴각한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강력히 촉구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양쪽의 극지방을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는 주둔 부대를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이죠. 그 제안은 곧 남극 대륙을 원자폭탄 실험구역으로 지정해서 실험용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들을 모두 그곳에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은 버드 제독 자신이 아니었고 그는 오히려 그러한 계획을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되긴 했었지만 그렇게 제안된 일이 진행되려고 하자마자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는 곧바로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의문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의회의사당 건물과 백악관 근처를 둘러싸면서 완벽한 포진을 하고 있던 거대한 UFO의 때가 들이닥친 장면에 역사적인 사진을 본 적이 없는 UFO 탐구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남극을 핵실험 지역으로 삼자는 그 아이디어는 이 사건 이후로 결코 두 번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에 걸쳐 수많은 UFO의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UFO가 비물질화가 되어 사라지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 UFO들은 항상 모습을 간간히 드러내기만 하고 도무지 착륙은 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기타 등등의 질문들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일 공포 반응들과 그리고 당분간은 거짓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그다지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비행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상한 비행체들이 단지 낫지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갑작스레 기술을 전수해 줄 수도 있었던 미지의 어떤 지역의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상세한 내용은 많이 줄였지만 UFO에 관련된 나치와 남극의 비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한 내용이 타당하다거나 아니면 모두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에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